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살이 된 여자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한참 전에 접어둔 줄 알았어요. 연애는커녕 일하고 그림 그리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한 남자가 조용히 스며들었고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건 그림이었어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던 제 감정들, 상처들, 혹은 말랑한 행복들까지도 모두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우리 집 사정상 미술은 사치라고만 여겨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제 20대였죠. 연애도 친구도 다 멀리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이 됐을 땐 혼자 사는 인생이 편하구나 싶더라고요. 결혼은 남의 이야기지 하고 스스로 단념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이 끊기고 마음마저 무너진 그 시기에 문득 책장 속에서 오래된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고등학생 때 끄적였던 낙서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제 감정들이 가득 담긴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그림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고 저 자신도 주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미술이냐,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하는 걱정스런 말들이 쏟아졌죠. 부모님조차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그도 그럴 게 40이 다 된 딸이 갑자기 대학에 가겠다고 하니 놀라실 수밖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 아빠는 끝내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 진심이니? 응. 난 아직도 그림이 좋아.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내 인생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주말마다 입시학원에 나가 준비를 했어요. 젊은 친구들 틈에 앉아 하루 10시간 이상을 그림 앞에 앉아 있었죠. 체력도 달리고 어깨며 손목이 아프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미술대학교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합격 통지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엄마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었고 인생 재임하기 시작됐습니다. 대학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즐거웠어요. 열정 넘치는 20살 친구들 틈에서 처음엔 위축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의 이야기를 그릴 수 있다는 게 큰 무기가 되었죠. 제 그림은 경험에서 오는 감정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평가받았고 교수님들께도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 전시회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그는 저보다 5살 연상이었고 미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제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러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 그림 참 묘하네요. 그냥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함께 전시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커피 한잔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제가 그리는 그림을 진심으로 좋아해줬죠. 그렇게 몇 달을 만나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결혼 생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동시에 너무 낯설었거든요. 사랑, 결혼 이 모든 게 저한테는 너무 오래 묻어두었던 단어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앉아 집 구조를 상상하고 어울리는 소품 이야기를 하면서 설렘을 키워갔죠. 그는 부모님께도 저를 정식으로 소개했고 예비시댁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림 보면서 마음이 참 단단한 분 같다고 느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그 시간들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작 앞에도 그림자 하나는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수님이셨죠.
처음 만남에서부터 어쩐지 시선이 차가웠고 말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분명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미소 안엔 어떤 질투인지 불편함인지 모를 감정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을 그림으로 다시 채색해 가던 42살, 저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캠퍼스를 만났고 이제 그 위에 어떤 색이 펼쳐질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곧 제 남편이 될 사람은 정말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는 저보다 5살 많고 이미 사회에서도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도 무척 효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아주 좋았죠. 그래서일까요? 제가 그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던 게 사실이에요. 42살의 늦은 결혼, 게다가 제 나이나 학력, 경제적인 배경까지 따져보자면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시집살이까지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참 곱고 단정하네.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참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왔구먼. 처음 만남부터 그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예비 시어머님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반겨주시는데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날 식사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은 시부모님 외에도 예비 시누이 부부, 그러니까 남편의 형과 형수님 부부도 있었어요. 시누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인상이 좋았고 조용히 챙겨주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형수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형님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사근사근한 인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말과 말 사이의 온도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였어요. 어머, 정말 나이가 전혀 안 느껴지네요. 42살이라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그 말이 그냥 칭찬처럼 들렸어요. 근데 한두 마디가 더해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다시 대학이라 저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요. 요즘은 진짜 늦은 결혼도 흔하니까요. 이제 뭐 아이는 포기하시고 두 분만의 삶을 즐기셔야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비꼬는 듯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엔 안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인 저는 알 수 있었죠. 왜 저런 말을 굳이? 싶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실 때면 동서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드시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제가 그림 이야기나 대학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그림이요? 애가 미술학원 다닐 때 생각나네요 하고는 대화를 툭 자르기도 했고요. 그녀의 그런 행동이 처음에는 저만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오늘 불편하지 않았어요? 조금은. 그런데 눈치챘어요? 우리 형수 원래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질투하는 걸지도 몰라요. 질투요?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제가 뭐가 부러울 게 있다고 질투까지 해요? 글쎄요. 부모님이 워낙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마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 말에 저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가족의 중심은 늘 그 동서였다고 했어요. 명절이면 동서가 요리를 도맡고 조카들 챙기고 부모님 심부름까지 도맡아서 해왔대요. 그런 만큼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겠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제가 부모님께 참 괜찮다, 마음에 든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어쩌면 그녀 입장에선 위협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누굴 밟고 올라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 삶을 살다가 인연을 만난 것뿐인데 왜 그런 감정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동서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색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솔직히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날 그녀는 밝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자꾸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결혼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레스나 예식장 이런 건 좀 알아보셨어요? 혹시 시댁 쪽엔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많이 아껴주시긴 해도 실제로 뭘 해주시진 않아요. 그녀는 마치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저 둘이서 소박하게 준비하자고 이미 이야기해둔 상태였어요. 그녀는 또 말했어요.
참 차분하고 단단해 보여요. 근데 그게 은근 사람 기죽이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반박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분명 이유 없는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굳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감정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됐고 동서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무례하지 않게 하지만 경계를 확실히 하면서요.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긴장감은 결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님의 차가운 시선과 은근한 말투는 이미 여러 번 저를 불편하게 했죠.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만 말끝마다 바늘처럼 찌르는 느낌. 처음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그걸 느꼈고 주변에서도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동서와 처음 단둘이 만나 커피를 마셨던 날 그녀가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언니는 그 차분하고 점잖은 분위기 때문에 사람 기죽이는 거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못했어요.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건 억울함보다도 무력함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내 생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나 하자. 다들 바쁘니까 간단하게 식사나 하자고. 예비 시어머님의 생신. 사실 저는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빠져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께서 직접 같이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남자친구도 우리 가족 모두 널 좋아해. 오히려 안 오면 서운해하실 거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생신날 시댁에 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고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손수 만든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우시고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오는데 대충 할 수 없지 하시며 웃으셨죠. 그 순간 저는 한쪽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바로 형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다들 저러는 거지? 식사 자리가 시작되자 예비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림 이야기를 꺼내셨고 제가 준비 중인 졸업 전시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어요. 남자친구도 옆에서 진짜 멋진 작품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감탄한다니까요 하며 거들었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참 눈도 높네. 어떻게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복이야 복. 그 순간 저는 형님이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 기분도 생각하시고. 그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모두가 멈칫했고 저도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황급히 웃으며 아이고 너는 맨날 우리 집 살림 도맡아서 하면서도 칭찬해도 싫어하고 참하며 넘기려 하셨죠. 하지만 형님의 표정은 웃지 않았어요. 그날 무언가 폭발할 것 같은 기운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어요.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니지만 이 집에서 한 사람으로서 제 몫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언니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아직 며느리도 아니시잖아요? 그 말투는 부드럽지만 속은 꽁꽁 언 얼음 같았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받았는데 가만히 있긴 그래서요. 그녀는 날카롭게 웃었어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시네요. 다들 칭찬하고 이뻐해주니까 이제 진짜 며느리 된 기분이신가 봐요? 그 순간 설거지통에 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지만 제 귀엔 그녀의 말만 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감사한 마음이 커서. 그러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쪽만 칭찬받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난 10년 동안 명절마다 와서 전 부치고 아이 낳고도 시댁 일 다 했어요. 근데 시부모님은 늘 그쪽 얘기만 하잖아요. 무슨 미술이 어쩌고 대학이 어쩌고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라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억눌려왔던 감정이 마치 터질 듯이.
저는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이 사람은 미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구나. 형님의 눈가가 붉어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솔직히 말해요.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아이도 못 낳을 나이고 가족이랑은 이제 막 엮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그쪽만 칭찬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그녀의 말에는 악의도 이기심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건 오래도록 당연한 며느리로 살아온 사람의 서운함이자 소외감이었죠. 형님.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그쪽한테 이런 말 해서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너무 서러워서. 그렇게 그날 생일이라는 좋은 자리에서 그녀와 저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뒤늦게 그 상황을 알아채셨고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라, 얘야. 엄마가 다 눈치 못 챘던 거 미안하다. 그 말에 동서는 결국 주방을 떠났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설거지통에 물이 넘쳐 흘렀고 그 소리만이 정막을 메우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마음고생하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슬펐어요. 내가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외로워서 그렇게 한 거였다는 게 더 슬펐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참 대단해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날 이후 저는 형님과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미움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뜻밖의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만 웃고 넘기던 말들이 결국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던 날이었죠. 왜 당신만 칭찬받아?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시기나 미움이 아닌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의 터짐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시댁과 연락을 자제했어요. 굳이 멀어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괜히 조심스러워졌다야요. 예비 시어머님은 자주 안부 전화를 주셨고 남자친구도 괜찮다며 다독여줬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딘가 불안한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아버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퇴임 기념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너도 와줄 수 있니? 아버지가 너 많이 기다리셔. 그 말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설거지 사건 이후 형님을 다시 만난다는 게 솔직히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건 예비 시아버님을 위한 자리라는 걸.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시댁에 도착하니 의외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 며느리 왔구먼 하시며 저를 반기셨고 예비 시어머님은 저를 부엌으로 이끌며 따뜻한 차를 건네셨어요. 네가 와줘서 정말 든든하다. 아버지도 내 얘기 자주 하시더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따뜻한 기운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난 일들이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조금 늦게 도착한 형님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고 그걸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셨네요. 그 말투, 그 억양. 이미 제게는 익숙한 텃세의 시작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옆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가 시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동선우는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당황하셨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어요. 그렇게 식사 시간이 되었고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 동서는 평소보다 술을 조금 빨리 들이켰어요. 잔을 몇 번 기울이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 식구들 모임에 이렇게 자주 얼굴을 비추는 거. 참 대단하시다니까요. 분명 말은 웃으며 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녀의 말을 알아들었고 예비 시아버님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원래 이렇게 잘 나서세요? 그림 그린다더니 요즘은 시집일도 그림처럼 그리나 봐요. 예쁘게 자기 위주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 오늘은 아버님 퇴임 축하하는 날이에요. 제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왜요? 다들 듣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낫죠. 그래야 그쪽이 뭘 잘못했는지 다들 알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형님은 더 이상 술 기운 핑계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이 들어오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이 뚝 끊겼어요. 명절에 전을 몇 시간을 붙여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쪽은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고맙다는 말 들으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점점 격해졌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누구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적 없어요. 그저 제 방식대로 예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님이 급히 저를 붙잡으셨어요. 아니야, 제발 가지 마. 오늘 이러려고 부른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댁 행사에 참석하고 설거지하겠다고 나섰던 것도 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누군가에겐 부담이고 상처가 된다면 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어쩐지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어요. 남자친구가 황급히 따라 나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나 당분간 시댁과 거리를 두고 싶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행사도 모두 정중히 사양했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다칠까봐 엄마도 조심스러워지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후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상처를 줬다는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보낸 문자 한 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서, 그날 제가 많이 취해서 말을 험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동서가 부럽고 질투났어요. 제가 갖고 싶었던 관심과 칭찬을 동서가 받으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미안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투, 그 속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그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예비 시아버님의 퇴임식 자리에서 터져버린 형님의 감정. 술기운을 빌려 쏟아낸 막말과 텃세는 그간 숨겨왔던 불편한 감정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예비 남편은 변함없이 제 옆을 지켜줬고 예비 시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안부 전화를 이어오셨지만 형님에게선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오전이었어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형님 이름이 뜬 그 화면, 처음엔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또 형님이더라고요. 동서, 저예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말투. 솔직히 바로 답장은 못했습니다. 감정이 다 가라앉은 것도 아니었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우리는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먼저 와서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겼어요. 동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식사 자리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최대한 밝게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물잔을 나눠주고 반찬을 챙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동서는 요즘도 그림 그려요? 네,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전시회도 하나 열려서 준비 중이에요. 와, 대단하세요. 전에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 끝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동서. 그날 퇴임식에서 제가 정말 많이 실수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저도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형님도 한편으로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저 사실 동서가 처음 집에 올 때부터 싫었어요. 왜요? 왜냐면 형님이 너무 당당했거든요. 나이도 나보다 많고. 저는 결혼하고부터 늘 눈치 보면서 살아왔어요. 시댁에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꺼냈고 시어머님 기분 나쁠까봐 늘 먼저 움직였고요. 근데 동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동서가 싫다기보다 그런 동서를 편하게 대하는 부모님이 너무 낯설고 서운했어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잘 보이려 했던 노력들이 동서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서는 그랬잖아요. 가족 모임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설거지하겠다고 먼저 나서고 아버님 어머님 말씀에도 따뜻하게 대답하고. 근데 난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어머님 눈치는 봐야 하고 아버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동서는 처음부터 다들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났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릿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모두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속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형님,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사실 매번 시댁 갈 때마다 마음 졸이고 눈치 봤어요. 설거지 나서면서도 괜히 오버하는 거 아냐? 걱정했고요. 시부모님이 날 좋게 봐주시니까 좋긴 했지만 한편으론 형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동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요. 나도 사람인데. 형님이 나를 불편해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됐던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사실 형님이 싫었던 게 아니라 형님 같은 사람이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 그림 그리고 대학 다니고 꿈을 말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너무 작아지거든요. 그녀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냈어요. 그동안 저는 이 관계 속에서 미움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녀는 존경의 대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한꺼번에 안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게 처음이라 서툴렀고 형님도 말 못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심을 나눌 수 있어서 나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 제가 왜 형님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을 함께 걷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몇 시간 안에 지난 몇 달간 쌓인 감정이 풀릴 순 없겠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형님은 달라졌습니다. 예비 시아버님 생신엔 직접 전화를 걸어와 동서 같이 선물 고르러 가요 하고 말했고 제가 전시회를 열자 축하 꽃다발과 편지를 보내주었죠. 그 편지를 보니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다가가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동서 왜 그렇게 싫었는지 알아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형님의 눈물 고백은 오랜 오해의 벽을 허무는 작은 균열이었고 그 틈 사이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 저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잘해야 한다, 좋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너무 조이고 있었거든요. 형님도 그랬겠죠. 그러니 그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 동서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님 생신을 앞둔 어느 날 형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이번 생신 때 같이 밥 차릴래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제가 만들어 볼게요. 형님은 편하게 와서 앉아 계셔도 돼요. 이번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가 다 준비할게요. 이 말은 단순한 요리의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변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저는 따뜻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요. 함께 준비해요. 형님이 만든 음식 저도 기대할게요. 그리고 약속한 날 저는 시댁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부엌에선 형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정신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왔어요? 여기요, 미역국 좀 봐주세요. 너무 짜진 않나?
저는 미소 지으며 국자를 들고 맛을 봤어요. 간 딱 좋아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녀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고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나란히 밥상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그녀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다 했는데 왜 칭찬은 동서가 받아? 하고 속상해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날의 형님은 달랐습니다. 이거 동서가 전에 말했던 연근조림이에요. 그때 레시피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밝고 말투는 편안했습니다. 그 속엔 경쟁도 질투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식탁 위에 음식이 하나둘씩 놓이고 예비 시아버님과 어머님, 아이들, 형님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상 위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다 네가 만든 거냐? 형님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서랑 같이 했어요. 제가 요리 담당, 동서는 간보기 담당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예비 시아버님도 덩달아 말씀하셨어요. 오늘 밥상 정말 호텔보다 낫네 이 맛에 가족 모이는 거지. 그날의 식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훈훈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꽃이 핀 식탁. 그 중심에 두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죠. 식사 중 형님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난번엔 제가 좀 경솔했어요. 동서한테도 가족한테도. 근데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 동서와도 진짜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고백이냐. 그래도 엄마는 안다. 네 마음 그냥 아팠던 거였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란 거 엄마는 알고 있었어.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다르게 흘렀습니다. 묘하게 따뜻하고 진지하고 조용한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제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동서 그동안 제 속 좁은 행동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동서처럼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게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서가 제 마음 받아주시고 기다려준 거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도 고마워요, 형님.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화해의 시작, 관계의 회복,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길목에서의 작은 축제였죠. 그 후로 형님과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조카의 어린이집 발표회에도 함께 가고 명절 상차림도 서로 분담하며 부담 없이 도우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적당히 거리 두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존중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서로의 진심을 들을 용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직접 차린 식탁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갈등은 휘몰아칠 때보다 조용히 풀려나가는 그 순간들이 더 깊은 울림을 주곤 하죠. 그리고 그날의 식탁 이후 저와 형님 사이에는 예전처럼 날이 선 텃세가 아닌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배려와 우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가끔은 어색한 침묵도 있었고 서로가 말을 아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침묵을 불편함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오해하지 않게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동서, 조카 유치원 발표회 있는데 같이 갈래요? 동서가 오면 우리 애가 더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나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했을 텐데 이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젠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 날 아이가 무대 위에서 서툰 율동을 하며 엄마, 작은 엄마 하고 손을 흔들던 장면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명절에도 가족 행사에도 형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잘했고 저는 요리보다는 정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기대하지 않던 시절엔 몰랐던 호흡이 맞게 거죠. 예전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형님이 이젠 저를 믿고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고 저도 그 손을 당연하게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삶의 궤적도 성격도 가치관도 달랐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상처도 쉽게 주고받았죠.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자 그 차이는 더 이상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재료가 되더라고요. 어느 늦가을 저녁, 가족들 모두 시댁에 모여 도란도란 밤을 보내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말이다 지금이 제일 따뜻한 것 같구나. 그 말에 시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그때 형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동서. 그때 제가 동서 마음 몰라주고 너무 미워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돌아보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가족이란 결국 품어주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서류 한 장이나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도 서운함도 기쁨도 함께 품을 줄 아는 관계에서 진짜로 완성된다는 걸 저는 형님과의 시간을 통해 배웠어요. 물론 여전히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간혹 의견이 엇갈리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이야기하고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조용히 돌아보는 여유도 생겼죠. 이젠 형님이 진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기분 좋은 날엔 먼저 전화해서 형님 커피 한 잔 어때요? 하고 묻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형님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혼자 멘붕 와요 하고 의지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견제하던 사이에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형님이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동서,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지낼 걸 그랬죠? 그럼 저는 웃으며 말해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을까? 힘든 시간은 분명 아팠지만 그 과정을 함께 지나왔기에 지금의 우정이 존재하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텃세나 갈등으로 소갈이 중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 관계 안에 아직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한 걸음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전해지고 그 진심이 닿는 순간부터 관계는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형님.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사실 그저 남편 형의 아내 정도로만 여겼어요. 어쩌면 평생 겉도는 사이로만 지낼 줄 알았고 솔직히 기대도 애정도 없던 관계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자 내 친구.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서로 너무 몰랐고 다른 환경과 감정에서 출발했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뿐이죠. 그랬던 우리였지만 갈등의 끝에서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진심이 오랜 시간 쌓인 벽을 천천히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저 사실 부러웠어요. 나도 그때 많이 무서웠어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명절 준비할 때면 서로 눈빛만 봐도 누가 뭘 할지 자연스럽게 알아채고 아이 생일 파티엔 함께 풍선도 불고 선물도 같이 고릅니다. 그녀 아이가 아플 땐 제가 대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제가 중요한 발표회가 있을 땐 그녀가 앞치마 두르고 도시락을 싸줍니다. 예전엔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친구들이 이렇게 묻곤 해요. 시댁이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 안 힘들어? 동서랑도 그렇게 잘 지내는 거 진짜 쉽지 않던데.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해요. 가족은 시간이 만든 사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사이라고. 형님과 나 사이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붙지 않아요. 같은 시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까봐 같이 있고 싶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로 며칠간 앓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병원 가기도 귀찮고 대충 약만 먹고 버텼을 텐데 형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동서, 약 좀 사왔어요. 죽도 끓였는데 제 솜씨는 믿지 마세요. 그래도 몸에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그녀는 그렇게 내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너희 둘 요즘 같이 웃는 거 보니까 엄마가 괜히 다 눈물 나더라. 왜요, 어머니? 예전엔 니들 볼 때마다 조마조마했거든.
어디서 또 싸울까, 또 상처받을까. 근데 이젠 같이 웃고 같이 일하고 심지어 둘이만 여행도 다닌다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란 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함께 시간 보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서서히 진짜가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둘 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로 시댁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나를 조심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내가 가도 편한 곳이 되었고 동서라는 존재도 조심스러운 관계가 아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억지로 덮지 않고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해하려는 용기를 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촌보다 친구보다 더 가깝고 더 진솔한 관계로 남을 사람 바로 내 동서라고요. 같은 형제와 결혼해 가족이 된 건 우연일지 몰라도 서로의 마음을 품고 진짜 가족이 된 건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과의 갈등, 며느리와 시댁 간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결국 품어주는 거예요. 그 품어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